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녀간 이후에 지지율이 뚝 떨어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겼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성유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닻을 올리고 국회의장단을 꾸린 날 국민의당은 갑작스럽게 날아든 리베이트 의혹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관위가 20대 국회 최연소 비례대표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데요. 4.13 총선 당시 선대위 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2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김 의원은 작년에 큰 인기를 끈 허니버터칩의 포장지를 디자인한 벤처기업 브랜드호텔 대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7번에 깜짝 발탁되면서 영입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고 또 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여권 인사의 딸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금수저 논란을 휩싸인 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까지 당시 회계 책임자로 엮여서 함께 고발된 상황이라 당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반박하며 당 명예를 훼손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놨는데요.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의 조사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은 당 법률위원회 변호사를 대동하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클린 정치를 강조해온 국민의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휘말리면서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네, 지금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당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서 성유미 앵커의 설명으로는 당 명예훼손하면 책임을 묻겠다 강경한 입장 이렇게 내놨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요 입장이 어제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문제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이 사안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의혹이 제기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국민의께서 이제 송구하다 네. 좀 사과의 뜻도 밝혔고 아울러서 이것이 지금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예. 그리고 또 검찰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또 아울러 촉구를 했고요. 예. 이런 상황이 아까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소위 말하는 새 정치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이번에 불거진 의혹 자체가 예를 들면 옛날에 각 당에서 선거 공보물 같은 걸 발주하면 예. 그 업체 어떤 특정 업체한테 발주하고 발주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관행들이 상당히 좀 있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관행이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구태 정책의 한 단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만약 재현됐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새 정치, 클린 정치하고는 정면을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정면 돌파를 하자. 그래서 지금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걸로 빨리 밝혀내고 예. 만에 하나 이것이 뭔가 좀 불미스러운 그것이 됐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서 꼬리를 자르겠다. 예.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당헌 당규에 따라서 어쨌든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단순히 김수민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당 지도부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까지 이제 같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후폭풍이 될 텐데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그 당초 보도된 데 따르면 입금된 계좌가 당직자들 계좌로 나뉘어서 입금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면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이죠. 그런데 이분의 지시에 의해서 김수민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거기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당에서 물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썼다 이런 정황은 없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걸 가지고 당에 무슨 선거 자금으로 썼다든지 이렇게 불법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당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 대선 총선 선거 기구 자체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까 차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클린 정치, 무슨 새 정치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기존의 양당 체제의 부패상 이런 비효율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나와가지고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한
안철수 대표로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정치냐? 그렇죠.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는 차라리 아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김수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 차원에서 끝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안철수 대표는 아마 간절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는데 네. 이 지금 사태가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죠. 그런 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선관위에서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냥 뭐 대충 뭐 소리 듣고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본적인 조사는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한 뭐 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 문제는 이제 선관위도 일종의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예. 이 사실 진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공을 넘긴 건데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이 6군데 관련된 업체하고 뭐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곧 뭐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만에 하나 지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는 엄청난 후폭풍이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당 사무총장이 지금 연루된 의혹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 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지금 볼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선숙 의원이 지금 안철수 대표와 최측근이라고 지금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지금 그래서 사무총장을 맡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실 김수민 의원이 30세의 나이로 무슨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는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무슨 이제 아까 나왔지만은 무슨 저기 전직 의원, 네. 예, 저 아버지가 이제 지금 현재도 새누리당 아마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예. 정도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브랜드 뭐죠? 그런 저 디자인 네네. 이런 회사를 하나 이제 대표로 있고 뭐 이 정도인데 예. 그런데 7번에 올라갔단 말이죠. 예, 예. 그 당초부터 7번은 이거는 안정적인 그 당선권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철수 대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발탁할 때 물론 뭐 청년 대표다 이런 그것은 명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청년을 대표할 만한 그런 무슨 어떤 배경이 있었냐 이건 또 따지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도 그 어떻게 김수민 그 의원이 그렇게 발탁될 수 있었는가 예. 이런 데다가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박선숙 그 당시 사무총장이 예. 지시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 안철수 대표는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전번에 왜냐하면 통진당 그 난리를 피울 때도 통진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예. 19대 총선 때 바로 이 광고 문제 때문에 네네. 이석기 의원 뭐 관련 회사하고 얽혔다 이래가지고 그때도 온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예. 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통진당이 당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추진했던 새정치의 새 정당이 예. 결국은 뭐 통진당이나 뭐 그 행태나 예. 또 옛날에 정당들이 총선 때마다 보였던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행태들 예. 그대로 답습하면서 새정치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근본이 허물어질 그런 위기이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이번 박준영 의원 같은 경우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지금 계속 줄줄이 이런 일이 터지기 때문에 이미지에 굉장히 큰 상처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쨌든 정치 사실은 그 박준영 의원의 그 사건은 사실은 박준영 의원이 국민의당 들어오시기 전에 그렇죠. 본인이 지금 그 추진했던 신당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 자금의 그 의혹, 수수 의혹이 불거진 거고요. 예. 그래서 조금 사안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이번에 지금 불거진 의혹은 사실 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부에서 지금 그 상당히 투서가 예. 선관위에 들어갔다는 예.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내부에서 가면 투서가 들어갔을까? 네. 그건 아까 우리 지금 그 이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비례대표의 그 공천을 둘러싼 당내의 그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투명하지 못했다.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혹과 그 때문에 잡음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비롯된 갈등이 결국 이렇게 분출된 거 아니냐. 예. 사실 이 국민의당이 지난번 뭡니까 광주 지역에서는 이 그 당의 공직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기 배심원단을 통해서 네네. 일종의 오디션 형태로 이 공정한 토론을 하면서요? 토론도 하고 공정한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지금 김수민 의원이 청년 몫으로 이 지금 이번에 비례대표 안정권에 들어갔었는데 네. 이런 아주 중요한 그 포스트에 만약에 후보를 내세울 경우에는 사실 뭔가 좀 투명하고 좀 더 공정한 절차를 그렇죠. 했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예. 괜히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이 왜 이렇게 이 상당히 금수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럼 안정권에 들어갔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개파 간에 나름대로
특히 시선들이 서로 앉아 지금 극대화되면서 이런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금 사후 약방문이긴 하겠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 뭡니까 비례대표를 비롯한 이 선출직을 내세우는 부분, 후보를 내세우는 부분에서 예.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헌법기관에서 물론 뭐 무슨 뭐 그거야 뭐 밖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고발이 있어서 그랬든 어쨌든 그 헌법기관으로서 이걸 수사 의뢰 정도도 아니고 고발을 직접 고발을 했다. 이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뭐 안에서 어떤 알력 때문에 그랬을 거다 무슨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황이 정말 중앙선관위가 고발까지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게 저 안철수 대표부터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당내에서 빨리 그 진상을 파악해서 분명히 이거 조치를 취해야지. 예. 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적인 불신만 더 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입장하고 오늘 갑자기 좀 달라진 거는 이거 이제 정확한 보고를 좀 받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개 하는 뭐 태도가 반응이 뭐냐면 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과정을 지켜보겠다.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정치적인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윽박질러 왔거든. 정치권이라는 데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일단 뭐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이번의 경우는 안철수 대표는요 오히려 빨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시인할 것은 분명히 시인하고 조치할 것은 분명히 조치하는 것이 그나마 새정치의 기치를 내건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덜 훼손시키는 길이다. 이거를 아마 당 지도부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뭐 이런 가운데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약간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면 오늘 아침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하면서 더불어서는 검찰의 이제 뭐랄까요 홍만표 변호사나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면 아직도 자기 식구들 감싸기엔 철저하지만 이쪽에 보면은 야당에는 잔혹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의 진실을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상당히 의혹이 지금 현재 불거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지금 고발할 정도라고 한다면 혐의가 다 지금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물론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접하고 나서 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서 상당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어제 공식 입장이 나왔고 그런 공식 입장의 위에서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아마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검찰이 너무 가혹하게 어떻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3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 견제구를 날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은 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잠깐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유엔에서도 아무래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에 일단 뭐 임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당연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본인이 그때 우리 내안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대선 행보를 하고 떠나시면서 또 상당히 한 발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본인이 지금 몸담고 있는 유엔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본인의 지금 이 총장 퇴임 이후의 그런 이 정치 행보에 대한 억측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이 친노 계열의 이 정치인들하고 이 차 한잔 하기로 했던 부분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무산된 걸 놓고도 상당한 정치적 억측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자기 대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이제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닌 거죠. 일단은 본인이 기존에 쭉 말씀해 오신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거기에 앉아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인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자신이 맡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
그 직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만 그 뒤에 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상당한 지금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 임기가 끝난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등 대한민국의 정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런 그 결심을 애초에 했더라면 네. 분명한 어조로 사무총장직 마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평화 운동을 하겠다든지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 정치에 개입한 일은 일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지. 예. 그 말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무총장으로서는 내가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 정도로 분명히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다고 사무총장으로서 관심이 있습니다.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반기문 총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으로 차기 대선에 관심이 있고 나갈 생각이 있다는 걸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고 예. 저번에 저 왔다 갈 때도 네. 뭐냐면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떠나 있는 동안이라도 내년 네.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오늘 12월 31일까지라도 저를 잊지 마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야기하고 가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상식적인 판단이겠죠. 어쨌든 임기 마칠 때까지 본인 입으로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관심을 계속 유발하는 예. 뭐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뭐 일각의 그 뭡니까 관측에는 반기문 총장께서 상당히 모호한 전략을 갖고 하는 부분은 네. 일종의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네네. 목적일 수도 있다. 네. 지금 뭐 유엔에 몸담고 있는 뭐 분들이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인데 아마 총장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상당히 거기도 아마 레임덕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그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네네. 그런 이 물망에 오르는 분이다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장악력이 네.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호한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방한 행보에서 보여주신 걸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내년 대선 출마는 거의 뭐 저는 막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지금 이제 내년 대선 행보하고는 거리를 두면서도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직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양수 겸장의 그런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엔에서의 레임덕을 막고자 뭐 얘기하시. 저희도 사실 근데 인사한다 하면 레임덕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든 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임기직에서는 네네. 레임덕은 숙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구성이 어제 완료가 됐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 소식 성유미 앵커의 설명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민주 6선인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여야 3당 협치의 가치를 상징하듯 정당 구별 없이 여야 섞어 앉은 첫날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87표 중 274표를 얻은 정세균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5선의 심재철, 국민의당 4선 박주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광주 현역인 박주선 부의장은 물론이고 호남 출신인 정세균 의장과 심재철 부의장까지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진 것도 진기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출신 박관용 국회의장 이후로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 시대가 열렸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쟁점 법안 직권상정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 동의안 처리도 야권이 칼자루를 쥐게 된 건데요. 세 차례 당대표의 장관까지 두루 거친 관록의 입법 수장이라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의 역할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첫 발을 내디딘 20대 국회는 13일 공식 개원식과 함께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는 14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의회 입법부 수장 아닙니까? 예. 수장직을 야당이 가졌다는 그 상징성이 우선 아주 크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 이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여러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수세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게 만약 이제 뭐냐면 주도권은 야당이 쥐는 거예요. 의회 정치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그냥 이거는 이제 별로 상관없을지 모르도 그 기억되는 것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이 국회의장을 박관용 당시 그때는 야당 야당이죠. 소속이죠. 예. 야당 그 의장이 맡았을 때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때 박관용 의장으로서 굉장히 그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그게 없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사봉을 친 아니 분이 치는데 그냥 친 게 아니라 아주 주도적으로 친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주도제까지는 아니고 네. 능동적으로 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예.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럼 정세균 의장이 어느 쪽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또 그런 면도 있고 어제도 분명히 또 이야기했던 것이 온건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 강경할 때는 강경해야 된다. 예. 또 청와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무슨 옛날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국회가 청와대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는 이런 인식을 주는 그런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입법부나 행정부는 대등한 관계다. 예. 거기서 서로 협치의 여지를 찾겠지만은 만약에 청와대라든지 정부 여당이 협치의 그런 의지를 안 보인다면 이쪽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생각도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정세균 신임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선을 하는 동안 그동안 정치 행태를 보면 무슨 아주 그렇게 강경하게 투쟁적이라든지 이것보다는 그야말로 토론을 통하고 대화를 통한 이런 정치 이쪽에다가 더 무게를 둬왔으니까 예.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탄핵안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박관영 당시 의장의 탄핵안 네.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뭐 능동적으로 네.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능동적으로 이제 이런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국회에서도 변화가 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2004년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재현된다고 한다면 그건 국가적 비극이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은 저는 뭐 별로 염두에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의전서열이 2입니다. 국회의장이.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은 1이고 그러니까 의전서열 1, 2와 2가 소속 그러니까 당 출신이 다르다는 부분 예.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 그러니까 그 의회가 또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다는 또 긍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세균 그 의장이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불릴 정도 상당히 온화한 성품이고 상당히 또 이래 중재 갈등 조정을 잘하지만 예. 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물론 이제 그런 협치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의회가 책임지고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가 마냥 행정부에 끌려가고 감시하는 역할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그러니까 아주 의욕적인 이제 태도를 보이셨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제 사실 국정을 이제까지 상당히 좀 독단적이다, 독주를 해왔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면 어떻게 그럼 조화를 이룰 것인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이 통치 스타일이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바뀌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변함없이 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임을 행정국 부분이라든지 이 그 국회법 상시 청문회 그 거부권 행사라든지 그런 걸 본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스타일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세균 의장이 이야기하는 책임 의회라는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룰 것인가? 예. 그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 20대 국회가 당면한 하나의 과제일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그 정세균 의장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온화한 스타일 그리고 뭔가 좀 이 대화로 풀려는 그런 또 이 성격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아마 정부와 행정부가 각을 세우기보다는 네. 뭔가 이 좀 화합하고 이 좀 그 행정부 변화를 이끌어내는 쪽에 정치력을 발휘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안 그래도 청와대에서 이원종 비서실장하고 해서 김재원 정무수석이죠. 같이 해서 이제 어쨌든 여야 지도부를 좀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떤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네. 그 이전에 무슨 얘기냐면 예. 내가 탄핵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탄핵이 무슨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네네. 야당의 야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맡았을 때의 상징적인 그런 그렇죠. 사건이었다. 물론 상징 사건이었죠. 그때도 민주당, 새누리당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때 여당이라 할 수 있는 열린 우리당 기껏 47석밖에 안 됐으니까 그랬죠. 뭐 그런 상황이 다시 올 리는 없지만 여하튼 그 정도로 주도권을 야당이 갖는다는 거죠. 저 국회 수장직을 맡을 경우에 청와대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될 계기가 된 거고 네. 이번에 김재원 이제 정무수석은 물론 대통령 아주 친박 중에 친박이라 해서 대통령과도 아주 뭐 최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최측근이라는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여야 뭐 가릴 것 없이 친박 비박은 물론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이야기를 다 경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 경청한다는 것이 자신의 선에만 경청하고 말아서는 전에 똑같잖아요. 예. 자기 혼자만 알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은 없어져 버리면 예. 안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 그 귀가 김재원 정무수석의 귀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의 귀가 되도록 네, 그 저 소통의 이 저 역할을 잘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로서는 어쨌든 청와대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야당과도 지금 논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치가 국정 운영이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원종 뭐 또 대통령이 13일 또 국회 연설을 하신다니까 그 이전에 또 정지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이원종 저 실장하고 정무수석이 뭐 또 그동안 이제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정당들에 대해서 신고식 겸 또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번에 바로 이런 무드를 계속 좀 유지해 가면서 네. 뭐 서로 잘났다고 다투지 말고 서로 힘 있다고 다투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든지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근데 적극적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줘야 되겠죠. 어쨌든 국회 의회 상황이 19대 국회랑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재밌는 게요. 그 부의장들도 이제 새누리당 출신 심재철, 국민의당 출신의 박주선 부의장도 당선이 됐는데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호남이라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전북, 광주, 전남 이렇게 또 그렇죠. 우리나라 그 헌정사상 처음 예. 지금 벌어지는 사태인데 사실 뭐 그동안 이 국회의장단은 여야가 나눠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여야가 상당히 각 지역적인 그 기반이 호남과 영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어느 한쪽으로 이 적이 쏠릴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새누리당 몫으로 지금 이제 뽑히신 분이 심재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심재철 의원이 강주 분이시거든요. 네. 강주 분이시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새누리당 어저께 당내 경선을 했습니다. 당내 경선, 부의장 후보 경선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김정은 의원하고 아마 김정은 의원하고 경합을 했는데 김정은 의원은 부산 출신이시죠. 예. 부산 출신인데 어제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럼 심재철 이 지금 국회 부의장을 뽑아주면서 이분이 호남분이라서 뽑아준 그런 측면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단지 이 지금 이 심재철 의원께서 상당히 좀 개파 색조도 좀 상대적으로 이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저 상당히 다선이고 이거 지금 김정은 의원이 4선인데 반해서 지금 심재철 의원은 5선이었고 네. 그리고 또 경륜이 좀 더 낫다. 그런 차원에서 뽑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지금 호남 출신으로서 의장단이 다 호남 출신이라는 그 이례적인 거지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예. 조금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저는 뭐 많지 않다 네, 그렇게 네. 봅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을 강조해야 되는데 네. 또 전국 정당이라면 수도권을 또 강조해야 되거든. 예. 가장 적절한 인물로서는 정세균 의원 이제 지금 의장이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무진장에서 4번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 지역구를 옮겨서 이른바 험지 와서 지금 서울에서 종로에서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2번을 하신 이분이야말로 가장 왜냐하면 호남에 공을 들여야 되는데 호남에 공을 들이면서 수도권에 또 명분을 세우는 가장 적절한 인사가 되죠. 그다음에 저 국민의당에서는 뭐 박주선 의원 그 국민의당은 사실 호남을 내놓고 딴 데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체가 호남이니까. 네, 그래서 네. 박주선 의원을 했고 심재철 의원을 과연 호남이라는 이제 감안을 안 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뭐 이번에 보면 또 그렇게 굳이 따지면 PK, TK 요즘 갈등 같은 거 비슷한 거 있고 하니까 역시 이제 정세균 의장 역시 이제 웃는 표정 네. 그대로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국회의장이 그 취임한 다음 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서 대통령의 축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기 예. 때문에 이것이 변화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20대 국회의 하나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보내서 신임 의장에게 축하와 나름대로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은 네. 저는 상당히 좀 앞으로 이 국회 20대 국회가 협치라는 측면에서 좀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네. 저는 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난도 이렇게 축하 난도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이제 아마 뭐 박 대통령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뜻을 담았을 거고 네. 또 받아들인 측에서도 그 정치적으로만 자꾸 해석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뭐 당연히 그러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정 의장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국민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와 뭐 국회가 서로 간에 내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이렇게 힘겨루기 할 때도 아니고요. 예. 대통령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을 성공시키는 것이기도 하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정세균 의장으로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고 예. 말 그대로 협치. 뭐 협치라는 말이 맨날 말하면 공화 아닙니까? 공화 네, 네. 체제지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서로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오직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주는 계기로 바로 오늘 이 장면을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정세균 의장께서 앞으로 그러니까 공간에 앉아 들어가시면 예. 저는 뭐 대통령을 한번 국회의장이 한번 초청을 해서 예. 국회의장 공간에서 대통령이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한번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적도 없었던 건가요? 그런 적은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김은기 의장 시절인가요? 예. 그때는 이제 같은 당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장 공간을 가서 그래 같이 식사도 하고 했죠. 그리고 정의화 의장 시절에 이 청와대에다가 그런 요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새로운 현재 새로운 3당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 지금 그러니까 국회를 자주 찾고 네. 이 지금 그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네.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적 그걸로 국회의장을 의장 공간을 방문해서 네. 같이 한번 식사를 하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좀 이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날 국회를 찾아서 연설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이미 4번을 지금 취임한 이후에 4번을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오게 되면 5번째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횟수라면서요. 예, 가장 많은 횟수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속으로는 좀 은근히 좀 섭섭한 점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만큼 나는 정말 공을 들이느라고 들였고 예. 국회에 대해서 존중하느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매년 시정 연설 빠뜨리지 않았고 예. 또 국가의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직접 가서 보고도 했고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텐데 다만 그것이 그 진심이 서로가 안 통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소통의 부재다 이런 문제인데 네.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 대통령 스타일을 억지로 더 바꾸자고 하지 말고 그 아래 사람들이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정치인들 특히 모든 면에서 누가 한 사람 책임자 딱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그 사람한테 덮어 씌워버리는 그런 전통, 그 안 좋은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까 예.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바로 책임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뭐 대통령 스타일 굳이 너무 안 따지더라도 말하자면 협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갔을 때 예.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일어나서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이런 분위기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딱 기대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는 사실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역구별로 앉았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이 가운데 자리를 원래 그동안 유지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당이 그 중간 좌석을 차지하는 게 국회 하나의 갈래였어요.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일당이었는데 예. 정세균 의원이 의장으로 되면서 동률이 되지 않습니까? 동률이 됐죠. 네네. 예. 이번에 자리 어떻게 앉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가운데 자리 유지를 하게 됐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정진석 그 원내대표가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으로 이제 일당이 됐으니까 예. 막 우리 종래 앉던 대로 그냥 우리가 중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마 그게 흔쾌히 동의를 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지금 그 좌석 배치는 과거 19대 국회와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장석을 바라봤을 때 중간에는 새누리당, 오른쪽은 그 더불어민주당, 왼쪽은 아마 국민의당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뭐 양당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번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이번에는 좀 그 국회의사당에 앉는 순서를 조금 여야가 섞
섞어 앉는 방법을 좀 하는 거 어떨까? 그랬었죠. 그렇게 이 지금 그 뭡니까 이 원내 교섭 단체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격돌할 때마다 상당히 이 패가 나뉘는 예. 그런 패단도 있고 하는 게 그런 걸 좀 시정하기 위해서 좀 이를 조화롭게 섞어 앉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저는 상당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만 그랬었죠. 그것이 결국 또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네. 또 이전과 똑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네요. 그때는 그냥 정치적으로 하신 얘기였을까요? 그 기왕 이렇게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근데요 사실 우리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 네. 우리 국회 너무 대접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 네. 뭐냐면 의사당 보세요 지금 얼마나 화려합니까? 영국 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영국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민주 정치를 자랑하잖아요. 예예. 좌석이 모자랄 정도예요. 늦게 가면 예. 좌석을 못 앉아 뒤에 서 있을 정도인데 저렇게 해주면서 거기서 왜냐면 무리 앉으니까 지금 차 교수 말씀 잘하셨는데 네. 무리 앉으니까 거기서 괜히 더 고함 소리도 나오고 말이죠. 예. 이래 되거든.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옆에 저 더불어민주당 옆에 새누리당 의원 앉는 거 보고 소리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저기서는 너무 좌석 따지지 말고 섞여 앉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신 나라의 대통령 따로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따로 있고 새누리당 대통령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오면 저 보면 역대는 늘 그래요. 야당은 그냥 앉아 있거나 모른 척하거나 말이죠. 예. 뭐 일어서더라도 마지못해 일어서거나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다 일어서서 그 주인으로서 손님 오는데 박수 좀 일어서 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번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쳐서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기대해야죠. 네네.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지역구별로 앉은 것도 굉장히 좀 보기 좋아 보이긴 하던데요. 그것도 대안일 텐데.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네네. 지금 뭐 이번에 결국 그러니까 원내 교섭 단체들 그 대표들끼리 어저께 그렇게 합의를 보는 바람에 예. 그냥 앉아 좀 익숙하기 좋은 게 아니냐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마 그런 아주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뭐 정지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왜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저앉았을까? 저는 좀 상당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네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진공 경희대 개공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